나와 똑같이 생긴 유령은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고 했다. 내 몸을 빼앗으러 온 것도 아니고 원하는 것도 없다고 했다. 자기가 왜 생겨났는지는 자기도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자기 또한 나라고 했다. 그럼 나에 대해 네가 아는 걸 말해봐. 내가 말했다. 과거에 대해서라면 아무것도 몰라. 나는 지금 막 생겨났으니까. 그것이 말했다. 나는 그냥 네 감정을 똑같이 느끼고 있어. 기쁨이나 슬픔, 그런 거. 임선우 작가의 단편소설 유령의 마음으로 중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소설 속 주인공에게 어느 날 문득 자신과 똑같이 생긴 유령이 나타납니다. 유령은 나보다 더 정확한 마음으로 나의 감정을 표현해 줍니다. 내가 슬픔에 잠겨도 마음이 고장나 울지 못하면 나 대신 펑펑 울어주고, 좋아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기쁠 때면 나 대신 콧노래를 불러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유령과 앞뒤로 나란히 걷다가 살면서 처음으로 내 뒷모습을 봅니다. 나는 움츠린 자세로 걷는 내 뒷모습을 지켜보다 어깨 좀 펴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어가면서 감정에 충실해지는 것에 점점 어려움을 느낍니다. 마음을 드러내기보다는 숨기는 편이 차라리 속 편할 때가 많거든요. 그렇게 담아두기만 하니까 너의 얼굴이 울상인 거라고 유령은 툭 터놓고 이야기합니다.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내고 싶을 때, 내가 도달하지 못한 감정의 끝이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을 때, 어쩌면 바로 그런 때에 비로소 나보다 더 정확한 마음을 가진 그 유령이 내 앞에 나타나 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DJ 시인 이영주입니다. 새 책을 낸 작가를 모시고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지금 만나요로 시작합니다. 오늘 오은빈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는 멈춘 비행기의 승무원입니다를 쓴 멈춘 비행기의 승무원 우은빈입니다. 네. 약간 우스운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먼저 우은빈 작가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본 항공사와 국내 항공사에서 10년 가까이 비행을 하신 베테랑 승무원이시고요. 오랜 시간 하늘 위에서 일하며 경험하신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브런치와 인스타에 웹툰 및 에세이를 기록하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에세이집 나는 멈춘 비행기의 승무원입니다를 출간하셨습니다. 네, 책 출간하시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독자님들로부터 DM이나 메일 같은 것들을 많이 받는 것도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었는데요. 네. 무엇보다 이렇게 문장의 소리에도 초대를 받고 제가 또 첫 에세이 작가로 초대를 네. 받았다고 해서 너무 지금 기쁘고 설레고 있습니다. 네. 또 제가 최근에는 이제 북토크를 2번 정도 했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예전에는 제가 책을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도 않았을 때에는 직업 에세이를 많이 즐겨 읽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항상 그 작가님들의 북토크에 쫓아다녔었거든요. 아, 네. 그 동네 서점이 주는 분위기가 너무 아늑하고 좋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나도 언젠가 이 비행 일지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을 모아서 북토크라는 거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하게 되었고 네. 또 생각보다 너무 먼 곳에서 와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 네. 너무 감사하고 제가 승무원이기만 했을 때는 생각도 못 해봤던 경험을 작가로서 하고 있어서 되게 행복하고 있어요. 아, 네, 지금 되게 행복해 하시는 게 막 기운이 네. 느껴집니다. 저희 연출님이 제보를 해주셨는데, 처음 섭외 전화 드렸을 때, 작가님께서 웹툰, 저희 문소 홍보하는 웹툰, 그래서 인스타에 홍보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감사드려요.
아니요, 제가 그림을 그렇게 썩 잘 그리는 편이 아니지만 최대한 정성을 담아서 그려볼게요. 또 웹툰 그리면서 항상 들었던 것도 저도 책 관련한 팟캐스트였거든요. 그래서 또 많은 독자님들이 어떻게 하면은 책을 낼 수 있는지도 물어보고 하셔서 저는 항상 그럴 때마다 팟캐스트 들으면서 작가님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라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를 한번 웹툰으로 그려보려고 해요. 아, 정말 뭐 잘 못 그리신다고는 하셨는데요. 그 전공자가 아니니까 너무 당연하고 재주가 진짜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또 원래 애매하게 그린 게 더 귀여운 맛이 있잖아요. 맞아요. 못 그린 게. 그렇게 봐주세요. 네, SNS상에서 나르는 돼지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나르는은 알 것 같은데 돼지는 어떻게 된 건가요? 원래는 처음부터 제가 나르는 돼지 필명을 사용했던 건 아니고요. 예전에 처음 비행일지를 블로그에 썼을 때는 그냥 제 이름 우은빈을 걸고서 했었어요. 그런데 회사에 딱 걸린 거예요. 어머. 네. 항공사에서는 아무리 제가 좋은 이야기를 쓴다고 해도 현직 승무원이 비행하면서 있었던 일을 온라인상에 쓰는 거를 이제 탐탁지 않아 하셨던 거죠. 그래서 네, 당장 모든 글을 삭제하고 비공개 처리로 해라라고 하셔서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뒤돌아서 다시 새로 만들었죠. 그때 이제 만든 게 이제 나르는 돼지였는데요. 이 처음에 이제 나르는은 아무래도 승무원이 이야기니까 그렇죠. 네, 나에다의 이미지를 살려서 맞춤법상에 조금 맞진 않지만 나는 돼지는 조금 I am 돼지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나르는은 맞춤법에 맞지 않지만 살려서 했었고 돼지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이 조금 재수없어 하시는데 벌써 저도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워낙에 많이 먹어서 별명이 우대지였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되게 이제 말라셨어요. 네, 말라졌어요. 타고나게 살을 안 쪄요, 제가. 지금 저를 보는 눈빛이. 아니, 혹시 장이 이렇게 빨리 반응이 오시나요? 맞아요. 그것도 그렇고요. 그런 사람들이 대체로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그 제가 워낙에 말도 많고 많이 웃어서 그런지 좀 칼로리 소모를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살이 안 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르는 뭐 사슴, 뭐 나르는 토끼 이런 거 좀 재미없잖아요. 승무원의 이미지도 깨고 싶고 또 제가 콧구멍이 조금 크고 이래서 돼지 그래 이거다. 돼지 콧구멍을 살려서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그렇게 짓게 된 거예요. 지금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공감은 안 되는. 약간 마스크 내려보라고 하고 싶진 않고. 마스크에 감사합니다. 네. 되게 재미있는 필명인데 옛날에는 비행을 통해서 다양한 승객분들 만나셨다면은 지금은 또 책을 통해서 많은 독자분들 만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되게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독자 반응이나 리뷰가 혹시 있으셨나요? 생각보다 전직 승무원 분들 있잖아요. 저처럼 월급이 안 나와서 아니면 항공사가 파산해서 또는 해고를 당해서 그만두신 분들은 눈물이 나서 못 읽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정말 이제 마음이 아팠는데 얼마나 비행을 사랑했는데 이렇게 타이로 그만두게 된 현실 때문에 제 책을 아예 못 읽는다고 하시니까 좀 읽어주시지. 그런데 가장 기억에 남는 한 분의 독자님을 꼽으라면은 지난주 토요일에 제가 북토크를 이제 망원동에서 했었는데요. 강연 이후에 사인하는 시간에 한 학생이 제 앞에서 보통은 사인할 때 막 팬이에요. 너무 잘 읽었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학생 계속 그냥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그래서 제가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이러니까 승무원 되고 싶어서 항공학과에 갔는데 외모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책에다가 이런 승무원을 향한 외모 관광 문화를 비판해주는 글 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막 이렇게 우는 거예요. 나이를 물어보니까 21살이래요. 근데 그때 또 전 너무 속상한 거예요. 21살. 저한테는 마냥 어리고 어여쁘고 해맑아야 되는 그런 친구가 벌써부터 승무원이라는 꿈을 꾸는 것 때문에 외모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게
정말 말이 안 되는 현실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팠고 또 제가 더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전직 승무원이 돼야겠다라고 다짐하게 된 그런 독자님이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뭔가 어떤 표준화된 기준이 있어서 그거에 맞지 않는 경우에 가능성조차 차단되는 그런 게 좀 너무 가슴 아픈 현실이긴 합니다. 네, 맞아요. 사실 분노할 현실이죠. 네. 그 분노를 꾹꾹 눌러 담아서 책에 썼죠. 네. 나는 멈춘 비행기의 승무원입니다. 라는 제목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냥 나는 비행기의 승무원입니다라고 했을 때의 느낌하고 멈춘 비행기라고 했을 때 최근의 상황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현실의 어떤 고생스러움 이런 것들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근데 이 책 제목을 직접 지으신 거죠? 아니에요. 제가 지은 게 아니라요. 네. 저는 사실 되게 감성적인 에세이 제목을 짓고 싶었어요. 제가 밀었던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울어버릴 것 같아 웃어버렸다. 표정이 안 좋죠. 서점에 가면 워낙 요즘 감성 에세이 많잖아요. 그 싸이월드 감성인데? 역시. 근데 그러니까 제가 방향을 잘못 잡았나 봐요. 그래서 편집자님이 절대 안 된다. 서점에서 눈에 띄지 않는다라고 해서 편집자님이 지어주신 제목이에요. 근데 원래는 또 이 제목 전에 다른 후보가 이거였어요. 멈춘 비행기의 승무원 은빈 씨 이거였는데 제가 또 거기서 이제 경악을 하며 놀라버린 거예요. 네, 저는 제 책의 제목에 제 이름이 들어간다는 게 너무 오그라들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 은빈 씨는 아닌 것 같은데 이랬는데 다행히 편집자님도 저도 그거보다는 지금 이 제목이 훨씬 좋고 처음부터 편집자님은 제 원고를 받자마자 이 제목을 떠올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짓게 되었어요. 네, 너무 감사하고 아무래도 제 원고를 저보다도 더 많이 좋아해 주시고 또 믿어주시는 분이셔서 이렇게 멋있는 제목을 뽑아주신 것 같아요. 네. 그 멈춘 비행기의 승무원 은빈 씨는 약간 소설 제목 같기도 하고 오히려 좀 더 성격이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작가님은 또 승무원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현실적인 이유였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어쩌면 그만두게 된 계기도 현실적인 이유,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런 이유로 또 그렇게 돼버린 것 같은데요. 이 항공계 종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직격탄을 맞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월급이 막 2달 이상 밀리고 그럴 때 어떻게 좀 난관을 극복하셨는지 너무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2달이지만 제 다른 항공사에 다니는 친구는 6개월을 밀린 친구도 있었고요. 또 해외에 있는 친구는 들어올 수밖에 없었고 한국에. 네, 그래서 그 당시 가장 많이 했었던 이야기가 난관을 극복하기보다 먼저 좌절하면서 우리 뭐 해먹고 사냐, 우리 승무원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비행만 하다 보니까 항공사에서 항공사로 이직은 그래도 경력이 인정을 받는데 사무직 같은 거를 하려고 해도 뭐 컴퓨터를 다룰 줄 압니까? 저희가 뭐 엑셀, 한글, 워드 이런 거는 비행하면서 전혀 사용을 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인 문서 작업 능력도 없으니까 뭐 자격증도 없고 그래서 정말 막막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직 자체가 다른 분야로는 전혀 갈 수가 없는 그게 역시 현실적인 어떤 한계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 또 책에서 보니까 코로나여서 그런지 탑승객이 1명인 적이 있었다고. 그 와중에 또 승객분이 전세기 농담을 던지긴 하셨는데 근데 이게 이제 오픈 현실 같은 건데 그때 당시 항공기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지금하고는 좀 달랐을 것 같은데. 맞아요. 책에는 1명이라고도 썼지만 0명이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도 운항을 하나요? 네, 왜냐하면 만약에 김포 제주를 가는데 0명이잖아요. 왜 떠야 되냐면 제주에서 김포로 오는 게 한 2-3분이라도 예약이 돼 있으면은 저희가 모시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0명이 상태에서도 비행기는 뜨거든요. 그럼 승무원들은 이제 손님이 없으니까 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잠깐은 우리도 앉아서 쉬자 이러면서 좋아하는데 근데 이래서 월급이 밀리는구나. 다시 한번 또 바로 비관적인 순간이 찾아오면서 네. 그때 이제 승무원이 네. 두 부류로 나눴던 것 같아요. 정말 난 승무원 아니면 다른 일은 하고 싶지도 않고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라고 하고 계속해서 기다리기만 하는 입장이랑 또 다른 부류는 이번 기회에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거 그동안 좀 잘해왔던 걸 한 번이라도 도전해볼까? 네. 라고 이제 눈을 돌리는 그렇게 이제 나뉘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도 그때 그만두고서 제가 이제 친한 선배님들 중에는 네. 뭐 레터링 케이크 이제 손재주 좋으신 선배님 레터링 케이크 샵을 차린 분도 계시고 네. 공방을 차리신다거나 네. 다른 뭐 의류 사업을 시작하신다거나 네. 그렇게 오히려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시는 분도 계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던 건 더 이상 한 우물만 봐서는 안 되는 시대구나. 네. 진짜 여러 우물을 파고 그게 이어지도록 해야 되는구나. 네. 그때 저도 좀 정신을 차렸죠. 네. 지금 유명 작가 되셔가지고 네, 확실히 멀었습니다. 전화위복이 네. 되는 계기가 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이 작가님이 또 이렇게 상황을 보여주시니까 이제 이 비행 경험들을 우리가 또 책으로 간접 체험할 수 있어서 너무 독자 입장에서 고마운 일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근데 어쨌든 이런 어떤 것들을 기록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부터 비행하는 첫날부터 기록을 했던 건 아니고요. 네. 한 3년 차 때까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나라에서 저 나라, 이 공항에서 저 공항으로 캐리어만 끌고 날아다녔어요. 네. 그런데 제가 어디 모임에 나가거나 뭐 사람을 만나거나 하면은 승무원이라고 하면 항상 쏟아지는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네. 뭐 진상 승객 진짜 많아. 연인 누구누구 제일 기억에 남아. 뭐 그런 거 있잖아. 뉴욕 네. 가면 뭐 하고 놀아 승무원들은. 네. 네.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제가 대답을 네. 영 시원찮게 재미없게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뉴욕 가면 뭐 밥 먹고 카페 가고 뭐 똑같이 뭐 이렇게만 끝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사실 매일 재밌는 일들도 있었고 네. 참 힘든 일도 있었는데 네. 기록해두지 않으니까 다 까먹어 버린 것 맞아요. 같더라고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하루는 친구가 너무 늦어서 카페 가자니 돈도 아깝고 그래서 근처 대형 서점에 갔어요. 네. 근데 유독 그런 제목들이 눈에 띄는 거예요. 네. 뭐 그 간호사라서 다행이야. 어느 소방관의 기도 이런 제목들을 보다가 제가 혼자서 승무원이라서 다행이야? 승무원의 기도 한번 써봐? 했는데 보통 에세이 보면 다들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나도 네. 한번 써봐? 이러면서. 네. 근데 그때 이제 들었던 생각이 나는 당장 사람들이 묻는 질문에도 한마디도 재밌게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한 권을 쓸 수 있을까? 근데 이 사람들은 나랑 똑같이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기록을 잘해서 책을 내고 인세를 받고 강연을 다니고 배 아파. 네. 너무 부러워.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안 되겠다. 나도 그러면은 이대로 가다가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승무원이 될 테니까 한번 기록을 해볼까라고 생각하고 무작정 그냥 뭐 글쓰기를 배운 적도 없었지만 그냥 무작정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주로 언제 쓰셨어요? 이 비행 도중에 쓰실 수 없었을 거고. 도중에도 만약에 뭐 장거리 비행이나 중단거리 비행에도 네. 사실 승무원들이 갤리에서 아니면 이 착륙 전에 조금 서비스 다 끝내고 남는 시간이 있어요. 그럴 때 한 줄을 그냥 휘리릭 써도요. 오늘 기억에 남았던 손님이나 그 손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인상적인 말씀 같은 거를 네. 한두 줄을 써도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며칠 쉬잖아요. 그때 꼭 시간을 내서 카페에 가서 제가 좋아하는 이제 커피 한 잔이랑 그 카페 분위기 좋은 거를 만끽하면서 한 줄을 한번 쭉 훑어봐요. 그동안 비행하면서 있었던. 네. 그리고 그 한 줄을
10줄이나 20줄로 늘려서 네. 써보는 연습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한 줄만 써놓으면 1년 뒤에 보면 그 한 줄이 사실 왜 썼는지 또 기억이 잘 나지 않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마다 시간 내서 한 줄을 늘리는 연습을 했고 그 제 책의 에세이들도 보면 되게 제가 구체적으로 막 사실적으로 길게 잘 적을 수 있었던 이유도 그 한 줄을 10줄로 미리미리 늘려서 써보는 연습을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 굉장한 꿀팁입니다. 그 그쵸? 에세이를 네. 작가를 꿈꾸시는 분들. 아, 메모를 처음에는 기억할 수 있게 네. 짧게 쓰고 맞아요. 그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늘려라. 네, 네.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이미 작가가 된 마음으로 카페나 이런 풍경을 즐기면서 네, 너무나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때는 책을 내지도 않았지만 네. 작가라는 기분을 한껏 만끽하면서 썼던 것 같아요. 네. 그 첫 번째 목적지라고 쓰인 장에는 작가님이 비행을 하면서 승객분들한테 위로를 받은 이야기 중심으로 되어 있고 또 어떤 분을 오해했다가 이해로 나아가는 그런 또 변화 과정이 있고 여러 에피소드들이 담겨 있는데 읽으면서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책에 모든 걸 쓰는 건 아니니까 뭐 책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승객분들로 인해서 작가님의 세상을 바라보는 이 시선이 넓어지게 된 일화가 혹시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비행일지가 훨씬 많은데 아무래도 에세이를 엄청나게 두껍게 낼 수는 없으니까 네. 줄여서 낸 거거든요. 정말 더 많은 이야기가 있어서 안 그래도 꼭 말하고 싶었어요. 네. 뭔가 되게 재밌는데. 네. 이제 비행기 타면은 혹시 네. 뭐가 제일 기대되세요? 장거리 비행기 타신다. 기내식. 어머, 제가 바로 원한 대답을 이렇게. 보통은 뭐 하늘 위 풍경이요, 구름이요, 이륙하는 순간에 짜릿함이 이런데 바로 기내식이라고. 처음에는 저도 그 네. 짜릿함인데 네. 비행기 장거리 여행 좀 하다 보니까 네. 기내식이 최고더라고요. 진짜 저랑 짜고 치는 거 저도 이렇게 바로 대답 맞아요. 저도 기내식을 원하는 대답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보통은 막 자다가도 한국인들 일어나서 네. 벌떡벌떡 일어나서 비빔밥 드셔야 되거든요. 근데 한 아주머니 손님이 혼자 타셨는데 네. 안 드시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여쭤볼 때에도 안 먹어요. 됐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왜 짜증내셔? 네, 막 무례하다고 느낄 정도로 하셔서 저도 상처를 받았죠. 그리고 이제 뉴욕에서 돌아오는 비행에서 한 14시간 정도 되었었어요. 네. 그리고 장거리니까 우리가 중간에 불을 끄잖아요. 네네. 그럼 손님분들도 주무시거나 맞아요.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는데 계속 창밖만 바라보시는 거예요. 물 한 잔도 안 드시고 멍하니. 그래서 평소에 저 같으면 가서 배고프시지 않으세요? 스낵이나 음료라도 더 갖다 드릴까요? 여쭤보는데 아까 저한테 너무 무례하셨으니까 안 갔어요. 나도 삐질 수 있다. 그쵸. 안 줄 거야. 그러고 착륙 전에 한 번 더 저희가 기내식을 드리잖아요. 배고프니까. 네. 14시간 기니까. 또 가서 이제 손님 저희 착륙 전에 오므라이스랑 흰색 생선덮밥이랑 뭐 우동 있는데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여쭤보는데 또 바로 안 먹어요. 됐다니까요? 라고 하셔서 저도 살짝 깜짝 놀란 거예요. 또 그래서 네 이러면서 하니까 그 손님이 갑자기 죄송해요. 승무원님 제가 무례하려는 건 아니었는데요.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 제가 지금 너무 남편이 보고 싶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결혼 안 한 상태였고 제가 네. 저는 이제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래서 나한테 무례했는데 이제 남편 자랑까지 또 이제 남편분이 보고 싶다고 하셔서 저는 다른 클래스에 계신 줄 알았어요. 그렇게 네. 많이들 타시거든요. 네. 남편분이 해외 출장 갈 때 이코노미 같이 끊으셔서 네. 가셔서 이제 같이 여행 즐기시고 하시는 분인 줄 알고 남편분이 비즈니스 클래스나 퍼스트 클래스에 계세요. 제가 불러다 드릴게요. 옆자리에 없어서 몰랐어요. 죄송해요. 하니까 아니요. 제 남편은 거기 있어요. 화물칸에 있어요.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나?
그게 이제 뉴욕에서 같이 여행하다가 돌연사를 하셔서 시신을 관에 싣고 관을 다시 화물카에 실어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던 거예요. 왜냐면 가족들이랑 같이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근데 저는 아까 그 손님을 그냥 무례한 승객, 나한테 막대하는 손님 이렇게만 생각했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비행하면서 항상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손님들을 응대할 때 왜 내가 웃어주는데 나한테 안 웃어주지? 왜 내가 친절하게 존댓말로 이렇게 상냥하게 여쭤보는데 항상 반말로 막 하시지? 아, 손님분들 다 왜 이렇게 나한테 무례해? 이렇게 비행했었는데 그 손님분을 만난 이후로 아니구나. 누군가는 즐거운 비행길이겠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남편의 시신을 관에 싣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손님이구나. 이런 손님에게는 내가 너무 과하게 웃으면서 다가가는 것도 사치처럼 여겨질 수 있겠구나. 위화감을 줄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나는 항공사 승무원으로서 좀 다양한 사연을 지닌 이 승객분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손님 덕분에 제가 그 이후에 만났던 손님분들이랑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뭐 기러기 아빠 손님이었다던가 뭐 혼자 입양되는 아이였다라던가 이런 다양한 사례를 더 알게 되고 손님분들을 더 잘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놀라운 사연인데 그래도 예의는 지키셨습니다. 네. 정말 그 고통과 슬픔에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 작가님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을 읽던 승객분과도 책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이 다자이 오사무의 책 순위를 매긴 쪽지를 건네받기도 하고 이런 어떤 또 에피소드가 있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비행하면서 느꼈던 그 책들의 순위나 아니면은 이제 그렇게 쌓인 어떤 독서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비행하면서 아무래도 비행 일지를 쓰기 시작하니까 직업 에세이들을 많이 읽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흉내도 내보면서 써보고 또 너무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은 대리사회, 김민섭 작가님의 대리사회 그리고 남궁인 작가님의 만약은 없다. 이 책 두 권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저한테 준 것 같아요. 그 전문직들이 겪는 어떤 사회에서의 그 일들이 확실히 기억에 남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억에 남는 얼굴이 없으면 기억에 남는 비행도 없다. 이런 구절도 쓰셨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도 작가님 첫 비행에서 혹시 기억에 남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네, 첫 비행에 기억에 남는 얼굴이 아니라 기억에 남는 문이 있는데요. 비행기 문인데요. 비행기 문? 첫 비행 때는 너무 떨려서 사실 손님분들의 얼굴이 맞아요. 정말 기억도 나지 않고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는 손님이라는 존재가. 맞아요. 더 무서웠던 건 문이었는데 왜 뉴스 같은 거 보면 비상탈출할 때 비행기에서 슬라이드를 내리잖아요. 맞아요. 그게 한 끗 차이로 열릴 수가 있거든요. 잘못 조작을 하면. 근데 이착륙 전에 승무원은 항상 그 문을 조작을 하는데 제가 잘못해서 그게 터트려져 버리면 몇 천만 원에서 1억까지도 그 비용이 나가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그래서 여러 루머 전설이 있어요. 터트린 승무원은 뭐 바로 잘렸다라던가 다시는 문을 못 만졌다라던가 뭐 이런. 그래서 첫 비행할 때는 이렇게 막 손을 덜덜덜 떨면서 문을 몇 번이나 확인하고 막 조심스럽게 만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무래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정말 긴장을 엄청나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작가님이 말씀하실 때 땅에서 먹고 사는 법을 배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하늘에서 했던 일을 누구보다 또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책을 읽었을 때 정말 승무원으로서의 그 흥미로움 또 승무원으로서의 자부심 이런 것들이 느껴졌는데 이제 코로나 거의 제가 볼 때는 종식은 안 되는 것 같고 정착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최근에 다시 또 이제 여행이 풀렸잖아요. 그래서 네. 만약에 다시 러브콜이 오면 혹시 복귀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 질문을 작년에 받았기라도 하면은 네. 오브콜스라고 대답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땅에서 먹고 사는 법을 배우면서 오히려 드는 생각은 10년 가까이 승무원으로 살아봤으니까 이제는 다른 삶도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과 마음이 더 강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노라고 하는데 또 모르죠. 사람 마음이 또 잘 바뀌고 하니까 좀 좋은 조건으로 온다면은 입금이 된다면 생각을 다시 해보겠다. 예. 네. 그렇습니다. 여기 작가분이 네. 생얼로는 출근 못한다고 해도 혹시 다시 가실 생각이 있냐고 그러니까 물어보셨어요. 비행 그만두고는 정말 생얼로 잘 다니고 이제 화장 안 해서 너무 편하더라고요. 네. 꾸밈 노동이 네. 없다. 네. 마지막 항공사에서는 두발 자율화를 시켰지만 네. 화장까지는 못 없앴었거든요. 네. 모르죠. 또 제가 나중에 항공사 어디 들어가서 그런 운동을 할 수 있는지. 입금이 된다. 네. 네. 그 작가님 그 에필로그에 보면 비행 생활을 마무리한 지금도 무수한 이야깃거리가 남아있다. 이제 이 부분이 있는데 확실히 좀 더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 간단하게 해주시긴 했지만 또 책을 출간할 계획이 있으신지. 네, 다음 책으로는 저는 이제 가족 에세이를 쓰고 싶은데요. 네. 저희 부모님이 되게 특이하게 저희를 키우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는 오빠가 고등학생 때 술 마시고 다니는 걸 안 거예요. 네. 그러면 마시지 마라라고 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네. 근데 밖에서 위험하게 술 처마시고 다니지 말고 집에서 친구들이랑 안전하게 먹어라. 네. 내가 술상 차려줄게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좀 호기심을 네.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몇 번이나 술상을 차려주셨어요. 네. 그 저희 아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중고등학생 때 좋아하는 남학생이 있으면 다 고백하러 오게 응원해 주시고 클럽 간다고 하니까 네. 예쁜 옷 사주겠다고 섹시한 옷 사주겠다고 백화점에를 데려가시고 하면서 되게 친구처럼 잘 지냈거든요. 네. 근데 많은 제 친구들이 요즘에 아이를 낳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좀 자녀를 키워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하고 그래서 네. 좀 친구처럼 키우고 싶다면 네. 우리 엄마 아빠 이야기 어때라고 들려주니까 또 되게 재밌어하고 이래서 네. 그런 이야기 좀 가벼운 가족 에세이를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되게 유쾌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 이 시간으로 넘어가는데요. 작가가 작품에서 직접 골라오신 문장을 작가의 목소리로 낭독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우은빈 작가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은 뉴욕행으로 비행시간이 약 10시간이었다. 착륙 1시간 전이었고 우리는 착륙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기내를 한 바퀴 둘러보는 도중 가만히 앉아있는 할아버지가 새삼 눈에 띄었다. 생각해보니 비행 내내 나는 단 한 번도 화장실 사용을 도와드리지 않았다. 급하게 다른 승무원들에게 가서 할아버지 승객의 화장실 사용을 도와드린 적이 있는지 물었다. 모두 고개를 저었다. 손님, 착륙까지 1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그 전에 화장실 사용 한번 하시겠어요? 할아버지는 배시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웃는 얼굴에 주름이 더 짙게 패였다. 다들 바쁜 거 잘 아는데 뭘. 나는 그래서 사실 비행기 타면 화장실 안 가려고 물이나 음료수를 거의 안 마셔요. 그래도 고맙네. 이렇게 미리 물어봐줘서. 얼굴에 열이 올랐다. 나는 아니라고 더 일찍 마음 쓰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하고는 돌아섰다. 1분 내에 읽으려고. 네. 이 문장을 낭독해 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승무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진상 승객 정말 많이 만나겠다, 힘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물론
안 좋으셨던 손님분도 있지만 사실은 더 이렇게 따뜻하고 다정하고 승무원을 오히려 생각해주고 배려해주는 손님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뽑아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사나 뉴스에 나올 때 조금 문제 있는 것이 나오니까 이미지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좋은 일들은 사실 뉴스에 잘 안 나오니까 아무래도 맞아요.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강화되는 좀 그런 게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그 좋은 이야기들은 제 책에서 많이 만나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깨알같이 센스가 되게 좋으세요. 네, 지금 만나요의 마지막 코너는 바로 마이 페이보릿입니다. 작가들이 최근 꽂힌 음악, 감동받은 영화부터 새로 발견한 맛집까지. 작가님이 요즘 푹 빠져있는 것에 대해 독자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코너 속 코너입니다. 우은빈 작가님 요즘 푹 빠져있는 것이 있으시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비행하면서 공부란 거를 물론 회사 공부, 안전 공부는 했지만 제가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돌이켜보니까 중고등학생 시절도 대학생 시절도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에서야 네. 요즘에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찾아가지고 열심히 스터디 카페라는 데도 가고 요즘 스터디 카페는 너무 좋더라고요. 네. 통창에다가 커피도 다 무료고 네. 이래서 이 나이에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러 다니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해서 네. 그것도 정말 복인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분야인지 여쭤봐도 네. 될까요? 네. 그 문헌정보학이라고 도서관 사서가 되기 위해서 네. 하는 그런 공부인데 어떻게 하면 이 책을 분류를 할지 목록을 어떻게 짤지를 제가 이제 책을 뒤늦게 좋아하다 보니까 네. 책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네. 역시 책 쪽으로 네. 가시는군요. 네. 재미있는 이야기들 많이 하다 보니까 벌써 보내드려야 할 시간인데요.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마지막 질문 하나.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금 작가님이 여행객 입장이 되어서 가장 먼저 달려가고 싶은 해외여행지. 네. 네, 그거 하나 소개해 주세요. 되게 뻔할 수도 있는데요. 뉴욕입니다. 뉴욕. 네. 네. 아무래도 승무원으로 뉴욕을 몇십 번도 갔지만 그때는 그게 감사한지 모르고 네. 언제든지 또 오니까 다음 달에도 또 오니까 이러고 호텔에서만 네. 지냈었던 때가 더 많았어요. 나가서 네. 놀았을 때보다. 그래서 그 시간도 너무 아깝고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지금 뉴욕을 간다면은 정말 골목 구석구석이랑 네. 또 제가 가보고 싶었던 전시회나 이런 데 네. 공공도서관도 뉴욕은 너무 성처럼 멋있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 데를 좀 여유 있게 가서 만끽해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그 한때 섹스 앤 더 시티라는 드라마에 빠져있을 때 뉴욕은 꼭 가봐야겠다. 꼭 가야 돼요. 너무 좋은데 네. 감사한지 모르고 맨날 호텔에 있었어요. 아마 피곤해서 가셨을 맞아요. 네, 혹시 또 마지막으로 독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래도 여행을 다닐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조심스러우신 분들도 많이 있고 네. 또 비행과 여행이 정말 그리움이 극에 달하는 시점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 그리움을 달래줄 저의 유쾌하고 뭉클한 따뜻한 이야기가 책에 가득 담겨 있으니까요. 저의 책 읽으면서 책 읽는 동안에는 저의 비행기에 탔다고 생각하시고 네, 저와 함께 신나는 비행을 한번 만끽해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에세이 작가분 처음 모셨는데 네. 이렇게 너무 사랑스럽게 자신의 책을 어필하는 작가분이 있어서 너무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대체로 그 네. 시인이나 소설가 분들은 쑥스러워가지고 근데 이렇게 상큼하게 네. 어필할 수 있다면 정말 너무 저도 2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입니다. 부담스럽지 않았다니까 다행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우은빈 작가님 보내드리고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우리 나란히 누워 은하수를 바라보면서 그댄 말이 없네요.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오지 않을 나를 추억하나요?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은 내일을 두려워하나요? 지나버린 시간도 찾아오지 않은 시간도 모두 잊어버리고 지금만을 느껴보아요. 누구에게도 차마 얘기한 적 없었던 작은 비밀 하나 말해 줄까요? 문장의 소리. 이번 코너는 3분 책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책 광고를 해주실까요? 우선 먼저 만나볼까요? 김의경 작가님 연결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의경입니다. 네, 오늘 어떤 책 소개를 해주실 건가요? 예, 해냄 출판사에서 출간된 코스트 베니핏이라는 소설입니다. 네, 그러면 3분 동안 소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스트 베니핏은 가격 대비 성능의 비율의 준말인 가성비를 뜻합니다. 가성비라는 주제로 5작가가 단편소설을 썼는데요. 이 책은 전국 서점인이 읽고 리뷰와 함께 추천하는 이달의 책에 선정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가성비를 따지면서 살아가고 있을 텐데요. 가성비를 따지는 것 자체만으로 진이 빠지고 서러운 감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설을 읽다 보면 가성비를 따지는 찌질한 모습이야말로 인간적인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소설인 조용주의 절친 대행은 외로움도 비용을 치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실 속 친구는 나에게 일방적으로 맞춰주지 않지만 절친 대행 서비스를 통해서 만난 훈련받은 친구는 다릅니다. 내가 하는 말에 귀 기울여주고 내 기분을 잘 맞춰주죠. 절친 대행을 보면서 저는 로맨스 캠을 떠올렸습니다. 로맨스 캠은 외로운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은 범죄라는 점에서 미리 돈을 지불하는 절친 대행 서비스와는 다르지만 외로운 사람들의 주머니를 노린다는 점에서는 같은 것 같습니다. 김의경의 두리안의 맛은 금미래인 2022년 5월을 시간적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관광 대국인 태국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팸투어에 윤지는 파워블로그로서 참가하게 됩니다. 대학생 신분으로서는 평소 꿈도 꾸지 못할 고가의 여행을 하면서 윤지는 생각지도 못한 감정들과 마주합니다. 이진의 빈집 채우기에는 혼수장만을 하는 예비부부가 나옵니다. 결혼 준비할 때만큼 가성비를 따지는 때가 또 없을 텐데요. 혼수 때문에 고민하다 보니 부유한 친구와 자신을 비교하기도 합니다. 아끼고 아껴서 혼수를 장만하는 알뜰살뜰한 여주인공이 영끌에서 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식기세척기인데요. 그녀는 식세기를 살 수 있을까요? 주원규의 소설 2005년생이 온다에서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2005년생이 온다라는 사적 공부 모임을 만듭니다. 이들은 100세 인생을 가성비 좋게 살려면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까 고민하게 되는데요. 자유주의라는 이름을 가진 학생은 20살에 은퇴하기, 즉 조기 은퇴를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20살에 은퇴하고 남은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것은 정말로 가성비 좋은 삶일까요? 정명섭의 그리고 행성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SF 형식으로 가성비 소설을 보여줍니다. 에거서 크리스티의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를 모티브로 한 소설인데요. 27세기 우주 여객선이 외계 행성에 불시착하고 10명의 조난자 앞에 구조선이 나타납니다. 자신이 가장 쓸모있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행성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조난자들은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까요? 아니면 자신이 탈출 로켓에 올라야 한다고 주장할까요? 코로나 시대에 다양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는 가성비 좋은 소설집 코스트 베니핏을 추천합니다. 네, 지금 거의 딱 맞았다고 하시거든요. 제가 좀 연습해봤어요. 이게 시간에 맞추려고. 대단하십니다. 네, 저번 주에는 끊겼었는데, 네.
정말 놀라우시네요. 네, 저는 끊길 줄 알고 넋 놓고 있다가 네. 네, 그럼 김우경 작가님의 코스트 베네핏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3분 책 광고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장의 소리 2부 N잡러의 수다입니다. 지금은 부캐 전성시대. 본업인 글쓰기 외에 또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N잡러 작가들을 모시고 작가들의 다채로운 직업 이야기, 일의 기쁨과 슬픔을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은 김민정 시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민정입니다. 네, 유난히 제가 리액션이 됐던 것은 너무 뵙고 싶었는데 오랜만에 뵈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과한 리액션 맞으세요? 네, 김민정 시인님 잠깐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1999년 문예중앙으로 등단을 하셨고 시집으로는 나르는 고슴도치 아가씨, 그녀가 처음 느끼기 시작했다, 아름답고 쓸모없기를, 너의 거기는 작고 나의 여기는 커서 우리들은 헤어지는 중입니다. 그리고 산문집으로는 각설하고가 있습니다. 박인환 문학상, 현대시 작품상, 이상화 시인상을 수상하셨고 2020년 올해의 출판인 젊은 출판인상을 수상하기도 하셨죠. 네, 시인님 요즘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네. 말씀 좀 해주세요. 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아프거나 바쁘거나. 네, 제가 늘 달고 사는 말이 아프거나 바쁘거나 있는데 요즘에는 바쁘거나는 없고 아프거나의 시절을 좀 보낸 것 같아요. 네, 근데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아직 발동을 못 걸고 언제 시동거나 하는 준비만 하고 있어요. 새로운 종류. 아니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못 하는. 네, 제가 약간 그 스타트가 느려가지고. 네. 저희 문장의 소리 이번에 개편하면서 N잡러의 수다가 처음 생겼는데 네. 섭외 연락 받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처음에 전화 들었을 때 N잡러는 못 알아듣고 네. 수다만 들었어요. 그래서 뭐 그냥 가서 수다하면 되는 건가 보다 해서 무조건 그냥 간다 이렇게 하고선 나중에 대본을 보니까 N잡러라는 제가 잘 쓰지 않았던 말이 있어서 그냥 수다만 지금 달고 온 거예요, 저는. 제가 주변에서 김민정 시인님이 롤모델인 20, 30대 시 쓰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진짜 있어요? 진짜 많아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김민정 시인한테는 쑥스러워서 직접 얘기 못하고 저한테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럴까? 김민정 시인의 N잡과 또 김민정 시인의 매력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난다 출판사를 운영하시는 거는 모두 알고 있지만 이 N잡이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지 조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부끄러운 게 별로 개지수가 별로 안 돼요. 개지수? 네. 가지수? 사투리예요? 네. 인천 스타일의 말인데 내가 과연 N잡러인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어쨌든 출판사에서 책을 만들고 아주 간혹 글을 쓰는 거 말고는 다른 일이 없어요, 저한테는. 근데 왜 이런 거에 저를 초대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학교에서 아이들을 오래 또 가르치기도 맞아. 했고 그리고 제가 라디오 작가를 또 오래 하기도 했었고, 텔레비전에서 진행도 하고. 맞아. 사실 그게 다 밥벌이 하려고 했던 그런 거고, 다 이렇게 지나온 건데, 지금은 사실 그 두 가지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글 쓰시면서 학교 다니시잖아요. 네. 저는 글 쓰면서 일하는 거니까, 책 만드는 일이니까, 그렇게 별로 N잡러는 아닌데, 책을 만드는 일 자체가 아마 여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많아서, 그렇게 보였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네. 아무래도 책을 만드는 일이 정말 다양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그렇죠. 전직도 에디터 출신이시잖아요. 잘 아실 테니. 저요? 저는 다 까먹었습니다. 과거를 불태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 김민정 시인이 대학 시절에, 그러니까 98년에 소설가 박민규 작가가 편집장으로 있었던 월간지 베스트셀러의 에디터로 일을 하셨는데, 이 잡지사 에디터를 거치고 출판사 랜덤하우스 중앙에서 이제 편집자로서의 일을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문예중앙 잡지만 한 게 아니라 문예중앙 시선 시리즈를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너무 좋았죠, 이 시.
그랬나요? 네. 저 매우 그 감각적인 시리즈라고 생각했는데 아휴 없어져가지고. 네, 저 참 그래서 사실 전 되게 애정이 많아요. 지금도 많아서 헌책방에서 문예중앙 시선이 있으면 일단 다 사요. 이게 마음이 되게 뭉클한 게 제가 이제 98년도에 월간 잡지사에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그때 IMF 세대여서 네. 60만 원짜리로 입사를 했죠. 그래서 이제 잡지밥을 먹게 됐는데 월간지가 정말 아시다시피 한 달에 밤을 새고 하는 일이었는데 맞아. 이제 제가 98년도에 입사를 했고 99년도에 이제 문예중앙이라는 잡지로 데뷔를 했는데 네. 이상하게 그 문예중앙의 그 당시에 편집장님이 계속 너는 출판이 맞을 거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간간 한 번씩 뵙는 분이었는데 계속 자꾸 뭔가 일을 주고 네, 그런 게 있었는데 저도 사실 잡지를 해보니까 잘 맞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좀 남는 거. 조금 내가 더 많이 공을 들이는 것. 근데 잡지는 사실 어느 순간에 끊어줘야 되잖아요. 맞아. 그래서 저는 이제 99년에 데뷔를 했고 2001년도 뭐 김경인 언니, 뭐 2002년에 이현승, 뭐 이렇게 등단을 하는 그분네들이 뭐 잡지 나올 때마다 뭐 인터뷰도 하고 이러면서 그 일에 관여라는 거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2004년 3년부터 일을 했고 2004년부터 이제 그 잡지를 맡아서 네. 하게 됐는데 이제 출판 일을 경험해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계산기 없이 사는 것 같지만 정말 철저한 계산기로 이루어지는데 문학 잡지를 한다고 해서 너희네들이 훌륭한 일을 하니까라고 봐주는 게 없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와라. 맞아요. 밑돈을 네가 대라. 이런 거여서 근데 제가 고민을 했죠. 뭘 하고 싶은가. 문학을 하고 싶었죠. 네. 그리고 시집을 네. 만들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신인이던 저 같은 사람이 시집 내기가 너무 어려웠고 그때 막 반려를 여러 번 당했죠. 여러 시가 너무 선진적이어서. 아니 막 여러 군데서 뻥뻥 뭐 반려라는 거를 말도 안 해주고 그냥 아무 답이 없던 그 시절을 이영주 언니도 아시겠지만 네, 그런 시절을 겪으면서 이게 뭔가 시인선 시리즈가 몇 개 없었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거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아무것도 모르니까 더 막막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험해 볼 수 있는 것이 여러 개였고 제가 또 가장 좋아하는 사물이 보자기였기 때문에 표지 자체를 보자기로 형상화해서 제가 좋아하는 컬러풀 원더풀 늘 하는 그래서 이제 그 시인선 시리즈를 만들게 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이후로도 많은 시집들을 하긴 했지만 그 애착과 애정과 그 초발심은 진짜 시심 같은 마음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목숨 걸고. 맞아요. 문예중앙 시리즈를 할 때 김민정 시인 뵀을 때 되게 진짜 의욕이 가득 차고 빛나 보였다고 눈은 할까? 늘 터져 있고. 근데 되게 행복해하는 부분도 있어 보였어요. 그때는. 그렇죠. 회사에서 이제 문학을 접어라. 라고 해서 못하게 됐는데 너무 이게 그런 일은 뭐 쉽지 않지만 44명을 계약해서 44권을 내고 딱 끝냈죠. 뭐 누구 남은 사람이 없이. 그 숫자가 좀 44. 그러니까 44. 네. 심지어 제가 그분한테 마지막 내신 분한테 어디 딴 데 가셔도 된다고. 죄송한데 우리가 이제 문 닫게 됐는데 미안하잖아요. 근데 심지어 번호도 그렇고. 네. 근데 그분이 내주셔서. 그분이 박장호 시인이시죠. 네, 정말 의리의 사나이. 맞아요, 그렇네요. 네. 그래도 이제 이때 문예중앙 시리즈를 해보셔가지고 이제 문학동네에 2009년에 입사를 하셨는데 제가 문학동네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문학동네가 시인선이 그때 사실 그닥 이렇게 별로 조명이 안 될 때잖아요. 근데 김민정 시인이 들어가셔가지고 시인선을 완전히 부활시키고 그리고 이제 난다 출판사까지 2011년에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그 과정을 보면 저는 시인으로서 너무 진짜 김민정 시인한테 감사드리거든요. 그때 어떤 느낌으로 하셨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2008년도에 이제 전 회사를 그만두고 그때 좀 많이 힘들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게 아니구나. 그리고 그 필자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죄책감이 너무나 커서 너무 이게 바깥 생활을 못할 정도의 죄책감이 너무나 커서 진짜 베이징 올림픽 그때 할 때 그때 제가 회사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나와가지고 그 양국만 보고 있을 때였어요. 화살로 누구 죽이고 싶어가지고. 분노가 너무 커가지고. 그러니까 어찌할 수, 근데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게 너무 공포스럽고 전화가 너무 무서워서
볼륨을 0으로 놓고 활 쏘는 것만 봤어요. 왜냐하면 미안하니까. 근데 입장 바꿔서 내 시집이 어떤 출판사인데 그게 멈췄다고 생각하면 첫 시집이 또 대거 많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정말 움츠려 있었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문학동네에서 저보고 이제 뭐 내 브랜드를 하는 것도 그렇지만 시인선을 좀 만들어 달라라는 요청이 왔을 때 제가 하나를 요구 조건이 뭐 보통 연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게 조건이 아니라 앞에 내가 냈던 시집 놓고 나왔는데 그거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재출간 해줄 수 있느냐. 그거를 요구 조건으로 달았어요. 그래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제 44명 중에 뭐 돌아가신 분도 그다음에 있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는데 시간 되시는 분들을 해화동에 있는 술집으로 다 모셔서 나 도망가는 거 아니다. 나 가서 다시 갖고 올 테니까 나 버리는 거 아니다. 라고 하고 너무 가뿐한 마음으로 갔었죠. 문학동네를 갔었죠. 그런데 이게 참 한 번 제가 말아먹은 적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뭘 하려고 보니 또 없애려고요? 뭐 이런 말의 반응들이 있었던 거예요. 뭐야 누가?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어머. 그리고 신생주자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문학동네에서 시인선이 어떤 그림으로 나오게 될지 모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2009년에 갔는데 2011년에 런칭을 하게 된 2년의 기간 동안 그냥 아니요 저 어디랑 계약되어 있는데요. 아니 싫은데요. 이 거절 거부를 되게 많이 당했죠. 물론 그 시간 동안 디자인을 만들어가는 시간하고도 겹쳐 있었긴 했지만 이게 한 시리즈를 한번 말아먹은 입장에서는 그들한테는 그 불안감을 당연히 줄 수 있겠구나. 이거 절대로 없어지면 안 되겠구나. 나 이거 끝이구나라는 생각으로 매달렸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애정이 그래서 또 책임이 있었죠. 이렇게 속사정을 대놓고 들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이 드네요. 근데 또 입장 바꾸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김민정 시인의 능력을 의심했다기보다는 아마도 그 문학동네 시인선에 대한 감이 없어서 그러니까 문학동네 시인선이 어떤 그림으로 있었는지도 사람들이 잘 몰라서 약간 충격이었었어요. 저도 처음 가서 보는 시집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 시인선을 너무나 멋있게 만들어내셔서 특히나 이제 이 제목을 굉장히 잘 뽑는 그런 감각으로 아주 유명해지셨는데 이 제목을 확실히 시인인 것도 있지만 모든 시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감각적으로 제목 뽑진 않.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제목을 못 짓거든요. 왜요? 아니 진짜 그래서 강렬한 거 쓰시잖아요. 강렬한. 네, 그래서 108번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제가. 근데 저 그 제목을 진짜 바꿨어야 되는데 아무튼 특별히 이렇게 제목을 뽑을 때 포인트를 주고 있는 게 있으실까요? 제가 랜덤하우스 그때 문예중앙시선 처음 할 때 시집을 처음 만들었고 제목을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처음에는 시인들이 주는 대로 그냥 보통은 왜 시인들이 갖고 오면 그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그 당시에 첫 시집들이 많다 보니 그들도 모르고 나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서로가 많이 읽고 많이 얘기를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돌아섰을 때 기억나는 제목이 중요하겠구나를 조금 몸으로 익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문예중앙 때 가장 치열하게 제목까지 끝까지 했던 사람이 김원 시인이었는데 김원 시인이 거인이라는 제목을 했단 말이에요. 전 아무리 봐도 시집 제목이 거인인 게 부담스럽고 불편한 거예요. 저는 그때 판다로 하자고 그랬거든요. 판다 시 좋죠. 그래서 김원 시집 판다. 너무 좋지 않냐. 팔아야 된다. 막 그랬더니 그걸 되게 이렇게 거의 어떻게 보면은 너무 쌍스러운 느낌 아닌가라고 느껴질 정도로 제가 너무 가볍게 말을 했던 거였죠. 그 당시의 분위기는 그랬었죠. 시 제목이 이제 판다라는 시가 있었으니까. 근데 그때는 우기지를 못한 거예요. 자신감이 없었고. 그랬는데 이제 문학동네에 와서 시집 디자인에 처음부터 관여를 이제 하면서 제가 원칙으로 삼았던 것이 이미지를 이제 앞에 전면에 출판사 이름, 시인의 이름, 시집 제목 이것만 타이포로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디자인을 했더니 와 한글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제목이 너무 잘 보이는데 생각했죠. 사람들이 시집 한 권을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 시집 한 권으로 뭐 얼마나 큰 거를 바꾸게 해주겠냐. 시란 무엇인가의 정의에 가까운 말이 있다면 그것들을
특히나 또 이번 시집에 대한 주제가 되는 말이 있다면 그걸 남겨야겠다. 그것이 책 등에 이렇게 나란히 있었을 때 사람들로부터 시가 뭐야? 라고 이렇게 꼽아봤을 때 자기 취향을 알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것들을 꼽아보게 만들어보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란 무엇인가 이 정이 가까운 것들을 찾도록 노력을 많이 했고 그 시인이 이번 시집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주제를 가장 아름답게 혹은 각인이 잘 되게 잡은 문장 그래서 아마 문장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네. 뭔가 하나를 정의를 내리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래서 한 일은 시집을 미친 듯이 많이 읽은 거였죠. 원고를. 네. 시인보다 훨씬 많이. 네. 그냥 저의 추측일 수도 있는데 그 이후에 문장형이 많아진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거에 비해서 출판사 이름은 굉장히 또 짧잖아요. 난다. 네. 이걸 어떻게 정하게 되셨는지. 저는 원래는 같이 뭔가 제 출판사를 시작했어야 되는데 문학동네 일에 미쳐가지고 시집만 원래 만들어주기로 갔는데 네. 소설 만들고 평론 만들고 산문 만들고 맞아요. 그래서 네, 막 거기 미쳐가지고 또 이제 그 국내 문학이라는 데서 이제 그 일을 겸하면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제 일을 뒤로 막 미루고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더는 미룰 수가 없을 때 일단 이름이 있어야겠다라고 해서 어느 날 이제 박찬일 셰프랑 저랑 친한데 네네네. 그의 가게에서 이렇게 막 와인을 둘이서 막 먹다가 아무거나 떠오르는 대로 이름을 얘기해보자. 이거 출판사 이름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러다 선배님이 이제 저한테 막말을 하는 편하게 말하니까 이 난년 이런 말 그런 거 잘 쓰잖아요. 그래서 나로 이런 거 이렇게 말하다가 난다를 하면 네. 앞에 붙일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신난다, 힘난다, 소문난다. 제가 요즘에 쓰는 헐헐 난다. 뭐 할 게 되게 많은 거예요. 맞아. 이런 걸 해보자라고 생각해서 난다라고 했는데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죠. 회사에서도. 너무 가볍다고. 그게 뭐냐고. 근데 저는 단순하고 로고, 그러니까 디자인 회사 로고 만드는 것까지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네. 우겼죠, 그 끝까지. 네. 나르는 고슴도치 아가씨도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약간 그 나르는 난다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네. 네. 네, 너무 재밌게 듣다 보니까 이 코너 속의 코너로 넘어가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말이 너무 많은가요? 아니요, 너무 재밌어요. 본격적으로 김민정 시인의 엔잡러로서의 하루 일과를 한번 따라가 볼까 하는데 생생한 하루 루틴이란 게 있다면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하루 일과를 말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네. 아니 그 출판사 CEO는 어떻게 하루를 보낼까 이런 궁금함이 있잖아요. 일단 저는 출근을 안 해요. 왜냐하면 사무실이 좁아서 그리고 제 목소리 너무 커서 애들이 일이 안 돼가지고 저는 그냥 집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네. 보통 저는 일단 일어나면 옥상에 올라가서 장미를 돌보고 예, 걔네들이 가장 사랑하는 돌보고 내려와서 이제 그 같은 책상을 마주하고 일을 하지는 않지만 그 하이웍스라고 하죠. 메신저 창으로 업무들을 막 얘기하고 들어주고 그리고 전화하고 메일 쓰고 그러다가 좀 지치면 술 한잔 먹고 네. 재택근무의 혜택을 완전히. 네, 아니 저는 근데 재택 코로나 시절 이전부터 제가 있으면 불편하고 밥을 사주러 나가거나 네. 뭐 간식을 사주러 나간다거나 이럴 때 아니고는 웬만하면은 옆에 안 있으려고 했던 게 시끄러워서 제가. 네. 너무 훌륭한 대표인데요. 직원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싫어하진 않는 것 같아요. 아니 대표를 매일 안 볼 수 있다면 그 회사 저도 들어가고 싶은데. 근데 저는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회사 다니면서 제가 당했던 선배나 상사한테 당했던 거를 후배들한테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쇄사고가 나잖아요. 제가 원칙을 정했어요. 인쇄사고가 나면 다 이건 내 책임이다. 다른 팀에다가도 얘기하지 말아라. 이건 내 책임이다. 마지막 에디터로서의 마지막 책임은 나한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내가 그랬니 네가 그랬니를 하지 말고 그냥 내 책임이라고 여기고 해라. 신뢰감도 주시고. 아니 왜냐하면 그거를 몇 번 당해본 적이 예전에 어렸을 맞아. 때 있었기 때문에 그 억울한 거가 그러니까 사람이 화는 참거나 풀면 되는데 억울한 건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안 없어지더라고요. 네, 복수할 거야라는 마음을 키워주잖아요. 네. 근데 그게 되게 사람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표로서 하는 일은 맛있는 거 사주는 거랑 앞에서 안 알짱거리는 거. 그다음에 뭐든 해보라고 하는 거. 네. 네. 아까 장미 얘기도 하셨는데 네. 뭐 힘들었을 순간이 많잖아요. 네. 그럴 때 어떻게 좀 극복을 하시는지.
제가 이게 번아웃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사람이 그게 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람한테 지쳐서 오니까 사람한테 위로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이 동료이면서 관계가 되는 분들하고 일을 하다 보니 입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입 쳐 닫아야 되는 거예요. 네, 진짜로. 어느 순간에 웬만한 얘기를 잘 안 하고 듣는 귀만 있고, 그러니까 뚫린 귀만 있고, 입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사람이니까 들으면서 저거 아닌데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 혼잣말도 되게 많이 하고, 그게 처음에는 제가 그때는 1층에 살아가지고 고추를 그렇게 심었어요. 고추, 가지, 뭐, 이런, 발음이 좀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안 먹어. 근데 일단 심는 거예요. 그리고 따서 남을 다 나눠줬어요. 네. 근데, 왜냐면 제가 잘 뭘 안 해 먹으니까, 혼자 있을 땐 잘 안 해 먹으니까, 일단 키우는 기쁨, 말없이, 노동하는. 근데 전 그때 땀 흘리는 것이 해소가 되는 어떤 부분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땀 흘린 만큼 얘네들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가 막 주렁주렁 열렸는데 안 먹어서 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니 그 당시에 저희 문학동네 대표님인 염 대표님께서 가지를 왜 버려? 나한테 줘. 그래서 가지를 이렇게 잘라다가 드리고 막 그랬는데 이게 기쁜 거를 알겠더라고요. 해소가 되고. 그래서 그 생활을 하다가 이제 옥상이 있는 4층으로 이사를 가서는 여기 화단에 뭘 키워봐야겠다. 그래서 가시가 되게 있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장미를 20구로 화분 20개를 사와가지고 이제 심는 걸로부터 시작을 했죠. 많은 기쁨을 주죠, 장미가. 장미가 이미지가 김민정 씨하고 좀 닮아 있어가지고. 넓적한가요? 아유. 장미가 꽃이 잘 피면 넓적해요. 그렇구나. 네. 우리 좀 예쁜, 조그만 장미만 봐가지고. 네. 너무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머리를 되게 많이 써야 되는 일인데 그거를 노동으로 해소하고 그게 또 어떤 생산물을 만들어내고 이런 게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계속 그리고 앞으로도 책을 계속 만들어 가실 텐데 이렇게 잘 팔리는 책이 참 좋은 책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시인이니까 개인적으로 되게 애정이 가는 그런 스타일의 책이 있다면 어떤 책들이 있을까요? 시집 빼고? 시집 빼고. 저는 계산기를 안 가지고 시작한 에디터다 보니 사실 시집을 만든다는 건 계산기를 굴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계산기 없이 덤볐는데 책이 막 이제 박준 시인 같은 경우는 이제 20만 부 가까이 팔렸단 말이에요. 시집인데 앞으로 첫 시집이 그렇게 나갈 일은 많이 없겠지만 근데 그때 안 게 뭐냐면 이게 수치를 들고 덤비면 어떤 책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내가 하고 싶어서 미치겠고 이런 거가 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문예중앙 시인선 할 때는 이제 에세이 였어요. 그때는 에세이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잡지 기자 출신이다 보니 그런 에세이들을 다양하게 많이 뭐 연예인들을 포함해서 그런 걸 되게 많이 이제 했었던 거였고 시집을 하다 보니까 시집은 또 즐거운데 힘든 게 뭐냐면 이게 너무 끝이 안 나게 내 거는 한 5번 보는데 남의 거는 15번씩 보고 있으니까 효율적이지 못한 거죠. 저 왠지 찔리네요, 제가 한 번.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뭐 어떤 책을 하면 즐거운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는데라는 것들이 이제 매번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게 유행도 아니고 어떤 친분의 뭐도 아니고 근데 되게 단순하게 하나. 예를 들면 요리책인데 그 요리 선생님이 나한테 내 생일인지 모르고 찾아갔는데 막 미역국 끓여줬는데 그 미역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럼 그 미역 때문에 그 요리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소하게 연결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되게 약간 신내린 건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어떤 소문이 있다니까. 전 진짜 꿈이 진짜 뭐 전 김금화 같은 진짜 큰 모당으로 태어났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짜잘한 모당 말고 합니다. 작두 타고 남을 위해서 빌고 인간 문화재 되고 막 이런. 그러니까요. 그 한복 막 화려하게 입고 좀 그런 거 하고 싶었는데 애매한 거죠. 애매한 거. 근데 아무튼 그 보이지 않는 그런 힘 그런 것들을 따라갈 때 되게 놀랍게 좀 신선한 게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그런 영감님 안 오시는 친구들 저기 예비 출판인들 많을 텐데 어떻게 이 출판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근데 그걸 아셔야 되는 게 저는 출판인으로서 이렇게 본보기가 되거나 이게 성공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아니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말하면 남 좋은 일은 참 많이 했어요. 맞아요. 그렇긴 하죠. 예. 네, 근데 저 자신으로 보자면 별로 뭐가 남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제가 뭐 돈을 벌어서 뭐 사옥을 지었거나 네. 앞으로 해야 되는 책들이 그런 거를 가져다 둘 만한 그런 것도 사실 아닌데 저는 그냥 제 만족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직원이 저까지 포함해서 난다에 4명이나 있거든요. 제 꿈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애들한테 최고의 연봉을 주는 건데 사실 그것조차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보면 아낄 때 잘 아끼고 이렇게 하는 대표들이 있어요. 맞아. 살림살이를 이렇게 잘하는. 저는 살림살이를 못해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오늘 조금 많이 주문이 오면 너무 좋아서 애들하고 탕수육 사 먹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좀 즉흥적인 부분이 있지만 네. 그 약간 놀이처럼 하니까 조금 지치지 않고 올 수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내가 나가서 어떤 놀이를 하고 놀지 내일 모르니 그 마음으로 오늘 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즐기면서 하는 게 결국은 네. 방법이구나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또 그 김민정 시인이 단순히 그냥 편집자로서만 롤모델이라기보다는 시인으로서의 독특한 또 어법을 만들어내셨기 때문에 시인으로서의 삶과 편집자로서의 삶의 조율이 확실히 좀 가능한 건지 아니면은 그 조율하느라고 좀 자기끼리 부딪히기도 하는지 그런 궁금증도 들거든요. 네. 저는 근데 조율이라고 할 것도 없는 것이 저는 아주 일찌감치 시인으로 제가 기울여야 하는 몸의 무게를 거의 없앴어요. 왜냐하면 안 되더라고요.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 없었나 했더니 저는 첫 시집을 내고 난 다 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고슴도치 내기가 너무 어렵기도 했고 그거 내고 났더니 약간 이게 횡격막이 펴지면서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횡격막이 네, 제 목소리가 너무 갑자기. 아니, 제가 뭐 횡격막이 아닌가 거기 부위가? 몰라요. 근데 웃겨. 네, 그래서 첫 시집을 내고 났더니 나 할 도리 다 했다. 난 이제 열심히 그땐 책에 미쳐 있을 때니까 문예중앙에서 일할 때였으니까 나 이제 열심히 책만 만들어야지. 그리고 청탁이 오거나 써야 되는 글에 스트레스가 너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울일 물리적인 시간은 똑같이 주어져 있는데 제 거에 기울일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남의 책 해야 되는데. 그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쪼개서 뭐 인쇄소에서 감리 기다리면서 뭘 쓰고 막 벼락치기로 막 그렇게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슬프거나 나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사실 지금도 안 들어요. 왜냐하면 전 시 안 쓴 지도 시집 내고 한 편, 2편 썼나? 하여튼 그렇게밖에 안 써가지고. 뭐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 안 하셨는데. 네, 올해 시 아직 한 편도 안 썼으니까. 근데 그 걱정이 별로 안 되고 저는 근데 제가 그 책을 만들 때 좋은 원고가 오고 좋은 원고를 만들 때의 기쁨이 쓰는 기쁨보다 훨씬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율을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게 그냥 그거를 김인환 선생님이 제 2번째 시집의 해설을 써주셨는데 네네. 보통 이제 해설자가 어련히 이제 제가 원고를 보내고 했어야 되는데 네. 안 썼으니까 안 보내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김인환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그때 관제엽서를 보내셨거든요. 아직도 있군요. 관제엽서가. 그 2009년의 일이니까. 2009년에. 네. 그러니까 원고 보내라고. 근데 그게 너무 고마운데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았죠. 확실하게. 남의 책을 만드는 기쁨이 저한테는 훨씬 크다. 김민정 시인 팬으로서 좀 근데 많이 낸 것 같아요. 시집도 4권이나 냈잖아요. 하나도 못 외우는데. 뭐 더 내셔야죠. 제 시를 제가 하나도 못 외우니까.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길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 그 김민정 시인이 너무 많은 텍스트를 보시는데 그중에서도 인상적이고 아낄 만한 그런 문장이 무엇일까 궁금해서 김민정 목소리로 낭독을 듣고 싶은데 어떤 텍스트를 읽어주실 건지.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책은 일하는 예술가들이라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책이에요. 옛날 책이다. 네. 강석경 선생님이 네네. 이제 그 예술가들을 탐방한 책인데 네. 제가 어렸을 때 이 책을 보고 네. 나는 여기 실린 예술가가 돼야지가 아니라 이런 분들을 만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기자 확실히 그런 게 네, 있으시네요. 이 책이 1986년도에 처음 나온 책이거든요. 저 초등학교 때. 물론 그때는 몰랐고 그 이후에
고등학교 때인가 이 책을 알게 됐었는데 그때 보면서 여기 실려있는 유명한 뭐 예술가들이 돼야 되는 꿈을 꾸기가 왜냐하면 난 아티스트로서의 나의 재능이 없다는 걸 일찌감치 알았기 때문에 그 대신에 이런 사람을 만나서 깨우치게 되는 삶에 대한 그 환기의 기쁨을 누려보고 싶다는 생각을 일찌감치 했었던 거고 네. 그래서 이 책이 열화당이라는 데서 나왔는데 여러 번 옷을 바꿔 입을 때마다 다 사고 강석경 선생님한테 사인도 받고 그래서 강석경 선생님 책을 낼 때 너무 기뻤어요. 제가 네. 이 책을 좋아했는데 그분 책을 만들게 돼서. 네, 저도 소설 너무 되게 왜 이렇게 좋아해요. 오늘 제가 말이 많은지 모르겠네요. 저랑 만나서 그런가요? 밤을 새서 잠 안 자서 그런가 그런 보다. 것도 있다. 네. 네. 그러면은 김민정 시인님의 목소리로 낭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목적이란 무엇인가? 그는 가장 쉬운 문제부터 생각하기로 했다. 학교는 왜 가는가? 배우기 위해. 왜 배우는가? 지식을 얻기 위해. 왜 그것을 알아야 하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 인생은 연결되는 것임을 알았다. 목적은 다음 목적을 갖는 것이다. 즉, 목적의 본질은 목적을 가지는 것이므로 목적의 끝을 생각한다는 것은 모순이었다. 인생의 목적은 알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러나 알고 싶은 것이 있는 한 문제는 있다. 여기서 또 결론이 나왔다. 인생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 나는 산다고.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목적이 없는 상태 같아요. 목적적인 인생이기 때문에 허덕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각박하지요. 춘희가 돈만 위해 살았다면 그저 매춘부죠. 목적 없이 한 남자를 좋아했기 때문에 사랑이 되었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약을 팔려고 악기를 연주해봐요. 행복한가? 자족 상태로 끝나지 않죠. 꽃도 그냥 아름다워서 보잖아요. 선물 등의 목적을 가지고 화원에 가면 선택의 괴로움이 있어요. 인생 그 자체를 사는 거죠. 네. 네. 이게 무슨 책, 무슨 맥락인가 하시겠는데, 네. 네. 이게 강석경 선생님이 그 가야금 연주자였던 황병기 선생님을 인터뷰하신 거고, 네. 황병기 선생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인터뷰를 좋아하는 게 사람의 말에, 뭐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별로 스승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주변에서 해주는 어른들의 말에 좀 집중을 하는 편이어서, 네. 그 머리가 허연 분들을 제가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런데 진짜 꽃집에 들어갔을 때 내가 자유롭게 꽃을 고를 때 하고 네. 선물로 누구한테 뭘 주지? 이럴 때의 그 내가 너무나 다르니까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보고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나의 목적. 지금 읽어주신 부분이 또 아까 난다를 운영할 네. 때의 마음가짐하고 네. 연결이 돼서 너무 좋은 네.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출판 편집만 하실 거 아니고 또 다른 책 시집 말고 또 계획하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산문집이 한 권 있고 네. 그 이후로서 썼는데 제가 산문집을 내보니까 안 팔리기도 안 팔리지만 네. 귀찮은 거예요. 긴 글을 쓰는 것도 굳이 이렇게 착한 척을 또 이렇게 산문을 쓰면 착한 척하는 제 자신이 너무 꼴보기 싫어요. 그렇죠. 이상하게 산문에서는 역겨워요. 그런 내 모습이 다 드러나는 게. 시집에서는 나를 감출 수도 있고 막 이러는데 이 산문은 이 적나라한 착함과 이 매무새를 이렇게 막 매만지는 내 자신의 태도가 너무 싫어서 지금까지 안 냈었는데 네. 이제는 좀 쓰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나이 먹음이 주는 힘이 있어서 좀 준비를 좀 하고도 있고 사실 인터뷰집은 제가 인터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네네. 너무 신기하게 제 가방 속에도 지금 인터뷰집 제 원고들이 있어요. 이걸 네. 내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근데 그 사이에 사람들이 막 돌아가시고 어떤 일에 연루돼서 막 안 좋아지시고. 되게 소중한 책이 되겠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걸 더 시간을 끌어야 되는 거는 아니겠구나. 네, 그래서 맞아요. 준비를 좀 하고는 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이 질문이. 그러면 제 가방을 들켰어요 지금. 그러면 작가분이 또 뭔가 약간 뭐가 내려왔나요? 영감님? 영감님? 네. 전 아기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아요. 아기. 아기 좋아해서. 그 많은 분들을 만나시고 또 많은 분들하고 계속 부딪혀야 되는데 뭐 많은 분들 만나셨겠지만 혹시 앞으로 꼭 뵙고 싶은 분이 있을까요?
제가 웃긴 얘기지만 2018년이 책의 해였었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한국일보가 요청을 해서 책을 많이 읽는 이렇게 말하자면 좀 영향력이 있는 인물들을 인터뷰를 20명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매주 그걸 하다가 죽을 뻔했거든요. 너무 힘들었겠다. 네. 근데 약속했으니까. 네. 근데 제가 그때 그걸 응한 이유는 정우성 인터뷰하게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정우성이 부담스럽다고 안 하고 다른 분 해가지고 제가 그 기자 데스크 책상에다 똥 싼다고 그러고 막 욕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누가 했는데요? 뭐 하여튼 되게 유명한 학자를 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분도 너무너무 만나뵈서 너무 좋았는데 그분한테 마지막 질문을 교수님에게 정우성이랑 이런 거 물어보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의 소심한 복수이자 마무리였는데 그때 제가 그러니까 너무나 오랜만에 패션지 기자를 했을 때는 연예인들 인터뷰를 많이 그때는 뭐 원빈도 하고 장동건도 하고 근데 그때는 그들을 만나서 기쁘고 신난 걸 몰랐어요. 원빈 장동건을 만나고? 제가 원빈한테 유명한 인터뷰할 때 얘기해 뭐 얼굴이 메추리알이시네요라고 말했던 아주 너무 조그맣고 이렇게 해서 근데 그때는 이렇게 막 설레거나 그런 게 아니고 질문도 혼자 무겁고 막 재수없게 그때 한가 문학병 걸려 있고 막 그래서 혼자 뭔가 좀 달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 죽음 물어보고 막 이런 고통 물어보고 막 이랬던 남들이 보면 예술충이라고 할 만한 꼴보기 싫었을 거예요. 쟤 뭐야 유난 떨어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20몇 년 지나서 지금 보니 그런 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게 그 2018년도에 제가 이제 장기하 뭐 박정민 이런 배우들 네네. 뭐 고화성 이런 배우들 물론 문인들도 있었지만 네. 해보니까 너무 다양한 책들을 읽고 있고 네. 너무 다양한 작가들을 좋아하고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저한테 또 대단히 리프레시가 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책과 연결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렇게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다양한 예전에는 약간 문학하는 내가 사람이니까 여기에 네. 집중해야지 그런 게 있었다면 지금은 조금 약간 그렇게 자유롭고 그런 분들한테도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주는 역할?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해보고 싶은 꿈이 있어요. 네. 네. 예상치 못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네. 너무 재미있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끝으로 나의 엔잡이란 땡땡이다. 저희 이거 꼭 받고 있거든요. 한번 정의해 주신다면. 나에게 엔잡이란 마이너스. 죠.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거지만 네. 저는 마이너스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시심 같은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네. 언제든 오늘 길바닥 지나가다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네.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 좀 챙기세요. 네. 이렇게 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오늘 엔잡러의 수다에 참여해 주셨는데 못다한 이야기가 있으면 마지막으로 조금 더 하시고. 네. 제가 혼자 미친 여자처럼 떠든 것 같아서 약간 후회가 될 것 같긴 한데 사실 저한테 엔잡러라는 이런 직업군의 사람으로 오게 만들어준 것은 어떻게 보면 제 주변에 글 쓰는 사람들이죠. 저한테 밥벌이를 하게 해주고 네. 끊임없이 머리 터지게 어쨌든 이런 역할, 그러니까 저한테 어떤 일거리, 네. 놀이거리를 주신 분들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집단이 피곤하기도 하지만 네. 또 되게 독특하고 유니크한 사람 개성들이 저한테 어떤 삶의 새로운 방향들, 그런 활력들, 그래서 정말로 우울해서 매일같이 죽고 싶다는 말을 달고 살았던 난데 제가 이 사람들 책 내야 되기 때문에 못 죽겠구나. 저한테 삶을 그런 식으로 부여해 준 분들이 저한테는 20몇 년 동안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송을 뭐 들어서 하는 말은 아니고 네. 진짜로 살게 해줘서 네. 못 죽게 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20대의 김민정 시인이 갑자기 생각이 네. 나는데 그때 표정이 늘 그늘이 져 있었던. 매일 죽고 싶었죠. 네. 근데 정말. 요즘은 피곤해 보이긴 해도 그런 그늘은 없는 것 같긴 해요. 네. 책임을 많이 지게 그 계약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죽으면 어떡해요. 다 내고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를 그런 의미로 되게 네. 억지로 강제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와, 너무 마지막에 눈물 날 뻔했습니다. 네. 네, 문장의 소리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함께해 주신 김민정 시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분 책 광고는 근간에 신작을 내신 작가분들, 편집자, 독자 등 누구나 책을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코너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시 읽어요 코너는 지나간 책도 다시 읽자.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우리에게 울림이 남아있는 책들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누구든 언제든 함께 나누고 싶은 책이 있다면 문장의 소리 게시판에 사연을 남겨주세요. 3분 책 광고와 다시 읽어요 코너에 참여하신 분들과 문장의 소리 게시판과 유튜브,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 팟캐스트의 댓글로 청취 소감이나 또 작가들에게 남기고픈 이야기를 남겨주신 청취자분들께는 다양한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나의 첫 번째 약국 위드팜에서 프로바이오틱스를, W 뷰티 컴퍼니 리다이치 헤어 트리트먼트 에센스를, 대학로 우리 술공간 두두에서 전통주를, BHC에서 치킨 상품권을, 자연의 벗 바이오버스에서 친환경 생활용품을 드립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지금까지 연출 김봄, 구성작가 권혜영, 최지은, 저는 DJ 이영주였습니다. 우리 그럼 수요일에 또 만나요. 우리만의 문장의 소리로.